우선 오늘 주제는 이민사회에서 자녀를 리더로 양육하기, 이민사회에서 자녀를 리더로 양육하기,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민사회에서 이게 이제 첫째 들어가죠. 눈여겨봐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두 번째가 자녀야, 자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자녀가 다 컸다,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얘기를 해. 자녀들이 내 손을 떠났다? 떠나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면 굉장히 유익해. 그래서 이제 자녀, 첫째가 이민사회, 둘째가 자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리더로 양육하기잖아. 리더. 근데 제가 여기다 리더 이 말을 안 넣고 다른 말을 넣었으면 지금보다 한 3배는 모였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민사에서 자녀를 부자로 양육하기.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면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자녀가 부자가 되는 거하고 리더가 되는 거하고 뭘 선호하냐. 그렇게 물을 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걸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걸 선호할 수가 있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손들하면 다 리더 들겠지. 속으로는 부자 있어도 그 남이 보는데 그래도 내 리더로 들어야지. 그리고 리더로 들겠지만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놓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부모들도 90% 이상은 부자야. 말은 리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도 물어보면 다 부자가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이쪽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바에 의하면 인생이라는 게 이제 길게 봐야 되잖아요. 길게 봐야 되는데 부자보다는 리더가 훨씬 나아요. 부자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어. 그러나 리더가 훨씬 더 좋아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리더라는 게 굉장히 좋다. 이제 리더라는 게 일단은 포커스를 쏴.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면 여기서 귀담아 봐야 돼. 이게 주목해야 될 게 이민사회, 맞죠? 두 번째가 자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녀에 관해서는 자신 있다. 우리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다. 우리 자녀는 확실하다. 뭐 대단하다. 어쨌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 있어요? 다행히 없구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민사회 자녀. 그 다음에 리더로.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그냥 한 2명만 누가 대답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은 거 할 수 없지만, 나는 자녀를 리더로 키우고 싶다라는 그래도 소원이 있는 분들, 누가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자녀를 리더로 키우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맨 앞에 여기 미들에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 그래도 교실에서 제일 예뻐. 그래서 내가 이 외모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답변을 기회 주는데 참고로 우리 며느리입니다. 자녀를 리더로 키우고 싶다. 근데 왜? 어떤 리더? 소극적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뭔가 일이 손이 필요한데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훨씬 좋지. 뭐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 부분이 안 되면 속상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가 자녀를 리더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부모가 가졌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게 많거든. 네, 그런데 자, 저 뒤에 우리 그럼 정화, 왜 리더로 키우고 싶어요? 저는
그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얘기했는데 지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영적인 거고 그다음에 지식을 이제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야, 그럼 대단한 리더네. 야, 꿈도 야무네. 네, 좋아요. 자, 이제 거기까지 지나자 이거야. 그 지났는데, 자, 이민사회, 자녀, 리더까지 갔어요.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양육하기죠. 양육하기는 누가 가장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지. 그죠? 이 양육, 그럼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디냐면 이민사회 아니야. 이민사회는 안 다치고 이렇게 가야 돼 지금. 그죠? 이민사회는 안 다치고 자녀 있다 치고 그 다음에 리더 멋있다 치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는 물어야지. 이게 이 양육하기가 안 되고 이거 다 있으면 뭐해? 다 이거 뭐야? 이걸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지. 이민사회, 자녀, 리더 다 소용없어. 왜냐하면 이 양육하기가 생략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오늘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얘기하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오늘은 포커스가 양육하기에 들어간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여기 혹시 뒤에 제가 잘 모르는 두 분이 계신데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둘 다 다니세요? 목사님 좀 잘하는데. 어떻게 알지? 목사님 학교를 프리케이지 학교 하셔서 목사님이랑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익숙하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엄청 피플 스테이시잖아요. 피플처리.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예수님 얘기를 해요. 안 다녀도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위대한 분이에요. 그럼 왜 위대할까? 예수님 되게 위대한 분이야. He's one of the greatest person, man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위대하냐면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위대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함 속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변화시켰냐?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인재다. 근데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참 위대한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악인 혹은 버림받은 사람 혹은 전혀 이 관심도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세상을 이끄는 리더를 만들었어. 그러니 이건 대단히 위대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냐면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다 물어보니까 다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된 부분이 있다. 여기 다 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된 부분이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한다. 그거를 근데 제가 왜 목사를 35년 넘게 한 사람이 이걸 말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꽤 많아. 근데 오늘 여러분 최소한 이런 강좌를 한다고 그럴 때 왔다. 그럼 이분들은 다 그야말로. 근데 여기에 강좌를 한다고 광고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사에서 자녀를 리더로 빼고 부자로 양육하게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실 거 아니야. 그 이거에 두세 배 오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조건 쿠폰 나눠준다. 무조건 쌀한푸 대준. 더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보다는 뭔가 자녀를 리더로 양육한다는 쪽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교인이가 다 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인은 전부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문제다.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하고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자리를 좀 쫙 좀 깔아보려고 그러는데, 오늘날에 이제 교육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교육학, 에듀케이션 시오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에듀케이션 시오리가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른데,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얘기하는 중에 다문화, 뭐 이중언어, 부모와 자녀의 소통 문제,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보면 다중지능 시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네? 이게 멀티플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시대는 거, 이게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다른데, 여러분 다중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중지능,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다중지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옛날에 우리는요, 다중지능이라는 말을 못 듣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IQ가 얼마냐 이거 듣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IQ가 얼마냐? 어떤 사람의 IQ는 자기 키하고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IQ가 자기 몸무게하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IQ가 다 달라. 그런데 우리 때는 IQ를 가지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 안 하다 평가했어. 근데 다중지능이 나온 거는 간단해. 살아보니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다중지능은 뭐냐? 살아보니 누가 똑똑하냐 이거야. 누가 똑똑하냐? 여러분, 똑똑하다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똑똑한 기준이었어. 그죠? 그런데 나중에 다중지능 이론이 나오기 전에 똑똑하다는 기준이 뭐로 바뀌냐면, 누가 더 알고 있느냐에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로 바뀌어요. 그죠? 자, 부부싸움을 해. 누가 이겨? 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이기거나, 그 중에 더 똑똑한 사람이 이기면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 싸움을 하는데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의 싸움이 더 치열해.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나도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럼 똑똑한 중에 속하는 다행이다. 뭐 그것도 위로라면 위로지 뭐.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뭐 학교 성적도 여기가 더 좋고 IQ도 저희가 더 높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 옛날에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너 학교 어디 나왔냐 IQ 이거로 따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네를 이제 판정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자, 제가 회사 사장이에요. 제가 회사 사장이야. 누구를 뽑을 것 같아? 이게 이제 헷갈린 거죠. 옛날에는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디그리가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뽑았잖아요. 이게 서류. 근데 이 회사를 오래 경험한 사람들이 봤더니 각종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잘 풀어내는 사람이 더 똑똑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면접 서류 가지고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 그러니까 다중시대에 나온 방법이 뭐냐면, 성적보다는 다 풀어놓고 1박 2일, 2박 3일 놀게 하면서 보는 거지. 면접이 바뀌는 거지. 왜 그러냐 이거. 교육이 달라졌다니까. 이 기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다중지능 시대야. 다중지능 시대는 맞아요. 여러분, 다중지능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8가지로 그냥 제가 빨리빨리, 이거 다 8가지도 아니야.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 다중지능이란 말이 1983년에 나온 얘기니까 그 이후에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옛날에는 IQ란 말이죠. 인텔리전스만 따졌단 말이야. 근데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관계, 개인 이해,
퍼스널 어떤 문제 이렇게 대인과의 관계, 인간관계면서도 어쨌든 인간적인 이해를 잘하는 그런 지능. 그 다음에 자연 친화 지능이 있어요. 자연 친화 지능. 이런 지능들이 다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우수하다고 봤는데 다중진앙에 의하면 공부는 못하고 체육을 잘해도 우수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조정인 집사님 좀 이해가 돼요? 약간 위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저는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애 자식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면서 뭐 스포츠만 해요. 근데 그게 기능이라니까. 그게 남은 못 따라가는 좋은 기능이라는 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함정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공부도 좀 하면서 운동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한쪽은 그게 무슨 극단주의라고 여기는 포기하고 여기만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뭐 참고로 그 프로 세계 있잖아요. 축구나 뭐 이분 UFC라도 싸우는 거라도 있죠. 챔피언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요, 다 인텔리전스의 한계 높아요. 그게 완전히 배제되고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지능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깔려야 리더가 되는. 그 중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면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왜 이게 다가 아니냐고 그러냐면 이거를 한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지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세상 티오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사람이 건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근데 그럼 건강하다는 거 말할 때는 옛날엔 다 뭐를 말했어요? 몸이 건강하냐? 그래야 안 그래요? 건강하냐? 다 몸 아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가 이제 여기 지금 누군가 예를 들면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중에 봤더니 건강한데 나온 단어가 뭐냐? 정신건강이라. 정신건강. 자, 물어봅시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게 중요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중요해? 이 정신건강이 엄청 중요해진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신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혹시 여기 나 정신적으로 지금 건강 안 해요? 그러면 손 들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 그런데 제 질문이 뭐냐? 이 정신건강 안에 영적인 건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거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빼요. 근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어떤 분이 이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뭐 가정 문제가 있다든지 뭐 사업 문제 상담을 했어. 이 사람은 상담을 끝내고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건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붙들고 나머지 할 부분이 있어요. 기도해 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다른 영역을 파악하는 부분이 가미될 때 완전한 인간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지. 그러므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린 솔루션만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사실은 저 별로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카운셀링을 좋아하는데 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운셀링이 내린 솔루션 자체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돈과 시간이 엄청 들어가고 별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ongoing problem.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뭘 하나 알았냐면 오케이. IQ 지능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중지능으로 갔지만 이 다중지능이 많은 걸 포함하는 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싱하는 거죠. 왜? 이 사회는 세큘러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몰라. 이쪽 지구는.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 수준에는 이걸 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철학을 오래 가르쳐서 내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철학사도 다시 써야 돼. 철학사도 다시 써야 돼. 왜 다시 써야 되냐면 철학과 신학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된 걸 빼고 신학적 부분을 다 빼고 철학자들이 철학사를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사를 다시 쓰는 또 이 작업을 또 제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진짜 세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철학적이면서도 영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에도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재버리고 그냥 가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데 그 영적인 부분은 왜 지금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좀 여러분이 알면 좋은데 영적인 부분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영적인 부분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근본적이죠.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근본적인데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호러블리 낮아. 아무것도 모르고 무당처럼 해. 이게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지를 못해. 이게 너무너무 심각. 앉아서 대담하고 책을 쓰고 대화할 때 보면 완전히 딴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니까 다 인정해. 그렇지만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할 때 보면 이거는 너무 문제가 호러블리 샬로우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도외시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스타디하는 거를 존중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와서 공부한다? 굉장히 존중해야 돼. 존중해서 커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어떤 센스 안에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은 다중지능 시대인데 다중지능 시대에 사람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다중지능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IQ 하면은 IQ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요? IQ. 여러분 대부분 IQ는 부모님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IQ가 뭐 여기서 IQ가 이렇던 애가 저쪽 동네 간다고 높아진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IQ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고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데 다중지능으로 들어갔더니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다중지론인데 그 다중지능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냥 IQ와 다중지능의 차이는 뭐냐? IQ는 무엇을 안다였고 다중지능은 무슨 문제를 푼다였어. 그러니까 누가 더 지능적이고 훌륭하고 사회가 찾는 사람이고 똑똑하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그 풀어내는 능력이요 어떤 때는 학위와 학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똑똑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기능이 그에게는 있어. 여러분 그런 거 가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그거 가지면 좋아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용났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여튼 어느 동네 용나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느 동네에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어떠한 인간형들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더 많이 고려하는 교육학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또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럼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리더로 양육할 때 이 이민사회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려를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 이거 사실 어려운데 이 얘기 해봐야 쉬운 건 아닌데,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한다면,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의 세계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은 20%를 받았다.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0.2%밖에 안 되는 민족이 20%나 받았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탁월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20%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유대 본토에서 난 사람은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은 다 이민 살던 사람들이야. 그때 뭘 하나 깨닫게 되냐면, 사람이 그 동네의 그 문화와 언어 속에 있으면 그런 인간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거기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이 개발된 건데,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지. 이렇게 하면 이게 팔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잠재의식이 이렇게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걸 막 자기들이 그냥 말한 거야. 말하고 쓰고 발전시킨 거예요. 프로이드의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야. 막스의 경제학 다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나중에 보니까, 와, 이게 이중문화, 삼중문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게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기능이 있고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 근데 이 부정적인 기능은 뭐를 할지 모르는 그런 약간의 그 공백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네. 약간 박쥐같이 될 수가 있어.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기능들을 확산시켜 줌으로써 약간 천재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장점이야. 근데 그럼 1세들 가운데도 천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천재가 아니야? 나 천재인데 왜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1세들 가운데 나오는 1세들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중문화 세계에 와서 여전히 그냥 모노컬처럴, 모노랭귀지만 쓰고 살아서 위축되고 살아서 더 죽어나는 거지, 더 똑똑한 게 아니야. 이거 마음 아프네. 마음 아프죠? 근데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이민사회를 표현할 때, 제가 이민신학 논문을 하나 써서 이제 아마 곧 출판이 될 텐데, 이민신학을 표현할 때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주 이민자의 삶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해. 낭만적이라는 게 뭐냐면, 리얼리티를 벗어난 어떤 가능성에 초점을 둔, 아까 같이 좋은 얘기를 막 써놓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민자들을, 코리안 이민자들을 저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한국 이민자들은 특히 그 시카고에서 나온 사회학자 같은 경우는 neither nor, 그러니까 either or 또는 both and and, 그 띠오를 가지고 써놨어. 그게 뭐냐? 한국 사람은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는다. 또는 한국 사람은 여기 아니면 저기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both and and, 여기도 돼야 되고 여기도 돼야 된다. 이게 좋은 얘기지. 그러나 그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학자라고 또 논문이라고 발표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한국 이민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좁은 나라에서 넓게 살기 위해서 넓은 나라에 와서 더 좁게 사는 사람들. 좀 미안하지만 이게 리얼리티야. 이 리얼리티를 떠나서 구름 잡는 얘기 한다니까, 사회학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좁은 나라에서 넓게 살고 싶어서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좁은 데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지 솔루션이 있든 말든 하든, 우리 보고 보센 엔다 하라면 누가 할 수 있어? 1세 중에 아무도 못하는 거야.
자, anyway.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와 제가 오늘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래도 지금 1세잖아요. 1세예요, 2세예요, 1.5세예요. 1.5세. 언제 왔어요? 고등학교 때. 1세나 1.5세잖아. 그런데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 캐네디언 웨스턴 컬처에 리니언트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1세 문화나 2세 문화 이렇게 기울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1세 쪽에 아무래도 기울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다 속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 이제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그럼 우리가 1세 쪽에 기울었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이게 동일하지. 일단 동의한다고 가요. 아직 2세나 1.5세 없다고 보고. 근데 우리는 1.5세나 2세를 기르지. 근데 자,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같아요, 달라요? 뭐 비슷하거나 다를 수 있죠. 근데 제 핵심은 뭐냐면 사고 구조는 어때요? 더 다르단 말이지. 그런데 1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1.5세나 2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게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왜 함부로 써? 지금 오늘 얘기 핵심에 또 그게 들어가 있어.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렇다고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attitude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태도에라도 변화가 있어요. 태도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들어봐. 나도 들어봐. 그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자기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린 그게 잘 안 되잖아. 너 이리 좀 와봐. 이렇게 되잖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고 말을 거의 안 하거나 성질나서 말할 땐 퍼붓거나 그런 식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지만 오늘 이게 지금 언어와 사고 구조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를 그래도 고려할 줄 아는 부모와 그게 고려가 안 되는 부모 둘 중에 어느 쪽에 내가 설 거냐를 정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은 분들은 이쪽에 서야지. 그거를 그래도 고려할 줄 아는 부모로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잖아요. 성공할지 안 할지 나중에 물어봅시다. 자, 요즘은 다중시대라는 게 두 번째가 요즘 교육학 바뀐 거 얘기하느라고요. 요즘 시대는 AI 시대죠. AI도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 우선 제가 AI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제가 언젠가 한 몇 달 전에 AI 문제 가지고 한번 했는데 그 뒤로 너무 발전해갖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길이 없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서 제가 AI 문제를 건드리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AI 시대를 그냥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말할 수 있다면 뭘 말하고 싶어요? 자,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안준호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 뭐 일리가 있지. 그 일리가 있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래? AI한테 다 맡겨서? 또 일리가 있지. 우리 뭐 같아요? 인간의 역할이 좀 축소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잡이라든지 이런 거 인간의 역할에 축소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AI가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다 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 자녀 문제로 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AI를 접하는 뭐 확률이 10%다 20%. 그럼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접하겠죠. 근데 AI가 제 질문, 사람이에요, 기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론을 하나 내려. AI 시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다음 세대나 우리 AI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하고 노는 것보다 기계하고 노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정의를 내려야 돼. 그 정의 왜 내려야 돼? 자, 그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하고 놀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계하고 놀면서 뭐가 약해지냐면 대인관계 기술. 이게 테러블리 실종되는 거야. 여러분, 대인관계 기술이 내가 지하철을 타보면 한 10년 전에는요, 큰일이야. 요즘 젊은 것들이 그냥 지하철 타면 어른도 안 알아보고 맨날 그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큰일이야, 큰일인데. 요즘 지하철 타고 보면 다 어른들이 보고 있어. 무슨 애들 걱정이야. 거의 애 없이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전부 그거 보고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뭐 애들이니 어린이 할 거 없이 다 핸드폰, 그 다음에 이제 AI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내가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자, 이제 가정 얘기를 또 해야 돼. 오늘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모든 강의 중에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강의가 있어요. 제가 설교나 대인관계나 모든 강의 중에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리얼리티를 모르고 이렇게 딴 얘기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요. 리얼리티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리얼리티가 뭐냐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기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시대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어른들도 점점 떨어지고 젊은이들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세대는 나는 거의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 현실이잖아. 리얼리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 간단해요. 결혼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 하고 해요? 사람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결혼 AI하고 해요? 그러니까 AI하고 하는 시대가 오기도 오는 거죠. 문제가 결혼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잖아요. 자, 결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두 사람이 만났어. 잘 살을까 못 살을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 인간의 삶 속에 굉장히 기본 단위인 그 가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갈라지는 문제는 우리가 상상이 되게 어렵잖아. 자,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가 오늘 어려운 얘기를 아까 리얼리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냥 이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아예 안 해버려. 안 해. 이 사람들 안 하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 기능이 잘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안 해. 두 번째는 하긴 하는데 거의 영락없이 헤어져.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근데 이제 제 질문은 내 자녀가 그럴 거를 상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홍 집사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놈이 가갖고 또 꽈당꽈당하고 툭하면 찾아오고 뭐 사내 못 살고 또 못 살겠는데 또 누구 만났대 그러면 할 수 없이 살겠지 또 헤어지 이런 게 반복된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죠. 그럼 교육학은 나온 거야 이미.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교육학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기계하고 덜 놀게 하고 사람하고 많이 놀게 할까? 그게 오늘 교육학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기계하고 안 놀 수는 없지. 사용 안 할 수 없지.
그러나 어떻게 기계하고 덜 놀고 사람하고 많이 놀게 할까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기계하고 노는 아이 보고 사람하고 놀으라고 할 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 아이가 들을 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막 열받지. 근데 거기다 대고 약간의 인설팅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거기에 금이 가야 안 가요? 간단 말이야. 사실 저도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그거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게임기 있잖아. 게임기. 그게 뭐 무슨 큐인가 뭐 큐박스인가 뭐 해갖고 게임기하고 막 그럴 때인데, 게임기를 첫째 사줘야 되냐 안 사줘야 되냐. 그 다음에 사줬다면 몇 시간을 하게 할 거냐.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조슈아가 이제 35이니까 옛날 얘기 같지만 그때 이미 그게 있었어요. 이제 게임기가 그때는 200불, 300불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200불, 300불짜리는 사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300불짜리도 한 2년 정도 유행이 지나면 100불로 떨어져. 그래서 늦게 사주자. 어쩔 수 없어. 근데 애들은 사고 싶어해. 그 딜을 잘해야 돼. 그게 애들한테 낭망을 줘서도 안 돼. 너무 화나게 해서도 안 돼. 근데 다행히 우리 그 차영이하고 주영이가 이제 1년 반 차인데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토이트러스에 갔지. 그래도 이제 게임기라도 좀 사줘야 되고 이제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게임기 앞에 섰더니 그 둘 중에 하나가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싹 집으니까 한 놈이 그거 비싸 안 돼. 그리고 말리더라고. 또 이제 얘는 사고 싶은데 얘가 말렸어. 또 돌아서 가는데 이제 얘가 또 자기가 좋은 걸 발견했어요. 또 걔 가서 싹 집으니까 또 한 놈이 그 비싸서 안 돼. 그래갖고 또 말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못 사주는 거는 그렇지만 얘들이 그래도 감각이 있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를 샀는데 어쨌든 100불 정도 수준의 이제 하나를 사줬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몇 분으로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처음부터 사주면서 너 이거 30분만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 이게 난 몇 분짜리인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줬더니 뭐 하나 가지고 서로 하려니까 또 다툼이 되죠. 이제 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해. 예를 들어 난 30분만 했어 그러는데 1시간도 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나중에 게임기가 좀 고급화되고 이번에 뭐 자기들이 산다고 막 그래. 그래서 제 한계를 더 벗어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두 번째로 제가 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그거 계속 게임만 하면 안 되니까 게임하는 시간을 좀 정해. 그래 놓고 대부분의 부모는 30분 만에 1시간만 이러잖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니네가 정해.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볼게 했더니 자기들이 뭐 한 30분만 한대.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래가면서 이제 또 안 부족하 아니야. 너 그러면 한 30분 하면 한 게임이 끝나냐 안 끝나니? 뭐 안 끝나기도 하고 안 끝나기도. 그럼 1시간 해. 그랬더니 뭐 또 우겨 30분만 한다고. 뭔 고집인지. 그래 그럼 막 이제 지는 척하고 뭐. 근데 30분 만에 끝나나? 40분도 가고 50분도 가. 그러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거기다 대고 너 30분만 한다더니 왜 약속 안 지켜? 그러면 돼 안 돼? 이 바보 같은 부모들이 그런 언어를 쓴다고. 그럼 얘의 마음이 수치심을 느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근데 애로 하여금 왜 수치심을 느끼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근데 또 그냥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괜히 지나가 봐 한번. 보고 또 해. 너 가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한 2-3번 미끼를 던지면 알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수치심을 안 느끼고, 아니 내가 잘못했네를 느끼고
알아서 쓰다바도록 하는 은근하고 평화스러운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부모는 화끈하게 해결했더라고요. 너 게임기 가져와 이 새끼하고 망치로 다 때려부셨어. 그 앞에서. 그래갖고 걔가 잘못된 일로 갔어. 후회한들. 나는 이해는 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어. 또한 부모가 있어요. 하루 종일 TV 보니까 뒤로 가서 다 끊어버렸어. 노선을. 근데 다행히 목사 자식들이라 견뎠더라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잘해야지. 근데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럴 바에는 나 부모 안 하고 막 그러지는 마세요. 그것도 더 큰 문제야 또. 그러니까 이제 요걸 지혜롭게 잘하는 걸 하면은 자기에게 좋아요. 자기에게 좋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도 공부 여러분이 엄청 수업료 내고 왔는데 그래도 수업료 냈어요, 안 냈어요? 오케이, fine. 근데 그러면 수업료는 안 내서도 시간은 냈잖아. 그러니까 얻는 건 있어야지. 야,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잘 모아봐요. 잘 모으고 요걸 잘 모아서 반성의 도구 써. 만약에 상민이가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너 하루 종일 그것만 막 이러지 말고 너 왜 하냐? 어떠냐? 뭐 될 것 같으냐? 막 하면서 여러분 이 진짜 우수한 상담가는요. 고민 있는 사람이 와요. 고민 있는 사람이 와요. 고민이 많은 사람이 오거든. 근데 진짜 우수한 상담가는 그 사람이 해결책도 말하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수룩한 상담가는 답을 들어보니 당신 A, B, C 이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웃기는 게요. 문제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답도 알면서 괜히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자기가 해결 못해. 그럼 어떻게 해 좋은데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근데 거기까지 나오기가 오래 걸려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 입으로 솔루션을 말하게 할 때까지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거기까지 지나가. 자, 이제 자녀들을 AI 시대에 답이 나왔어. 인간관계 가르쳐요. 그죠? 멀티플 인텔리전스가 있는 시대야. 그러면 우리는 리얼리티를 인정해야 돼.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강의를 또 좀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지 뭐. 제가 원래 강의할 때 너무 지루하게 하는 적은 없어요. 막 더 해달라고 할 때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저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개인주의 시대다. 그런데 왜 이 개인주의 시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한번 되잖아요. 이미 그걸 맛보잖아. 되돌릴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이런 산업사회는요. 미국이든 뭐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이제 끝났어요. 중국까지 다 인디비주얼리즘, 다 개인주의 시대. 이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왜 이걸 인정하냐면 개인주의 시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개인이야. 독단적인 개인이라고. 이 사람에게 전체주의적 사고 가지고 설득 못해. 그 개인주의를 인정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날의 세대는 좀 미안하지만 뭐가 됐든 그게 마이너, 좀 작은 거든 아니면 시리어스한 거든 아니면 파퓰러한 거든 아니면 숨겨있는 거든 간에 좀 미안하지만 뭐든 간에 한두 가지는 중독을 하게 하고 사는 시대예요. 일 중독이든 스포츠 중독이든 뭐가 됐든 극단이야. 극단. 중독 아니면 완전 나태, 그러니까 포기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일종의 병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중독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다. 세 번째가 이것도 되돌릴 수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는요, 선과 악을 물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은 사람이야? 이 두 분 중에. 포크로 어떻게 알아?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좋을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누가 돈을 주면 그만큼. 그러나 옛날에는 사귀어보고 뭐 하는데 요즘은 그럼 이게 어디로도 가. 결혼해도 갈 거 아니야. 결혼 대상이 누구야? 비슷해.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돼요. 돈이라도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그렇게도 못한 사람들도 꽤 많아. 근데,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보고 한 거지. 맞죠?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아야지. 어쨌든 요즘은 돈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야. 그래서 거의 진짜 근데 저는 목사지만 어디까지 그게 왔냐면 신앙도 그거로 결정.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커야 돼. 나라는 존재는요 조그만 교회 이렇게 인정 그건 이제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얼마나 큰 교회에 뭐 사례비가 얼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먼 차를 타느냐 뭐 이런 게 막 좌우해.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많을 텐데. 하여튼 이런 게 많은 세대에서 이제 이게 시대 분석은 끝났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결정하고 얘기를 하자고. 왜냐면 이걸 안 좁히면 우리가 결론을 못 내. 그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호입니다. 자기 보호. 왜 제가 보호라는 단어를 쓰냐면 아까 같이 개인주의나 중독과 물질주의는요 실제로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프로텍션의 기능이 안 되면 멀쩡한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나 이미 반은 무너졌는데 그런 사람 흔들지 마세요. 근데 이게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목회자로 사는데 무너지기 직전인 게 많아요. 이게요 이 사람이 파괴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해. 그러니까 자기 보호, 프로텍션을 못하면 이건 어려운 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우리 이제 저가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손자 손녀가 넷이 됐잖아. 근데 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이 아름답고 고귀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 클까가 되게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오는 충격이 너무 커요 지금. 난 진짜 열받아. 너무너무 열받아. 여러분 여기 캐나다에서 요즘 제일 많이 문 닫는 게 만약에 식당이든지 뭐 이런 거라고 가정할 때 제일 많이 생기는 가게가 바로 마리화나 가게야. 가는 데마다 문 열고 있어요. 동네마다 새로 생기고 길거리에 가도 막 렌트.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힘든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노여자는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 사회에서 가장 파괴적인 게 뭔 줄 알아? 그래서 글쎄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알코올이래. 알코올. 왜 그러니까 우리 제 아들이 이제 크리미널 그러니까 범죄를 했고 범죄한 사람들 변호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변호 잘 해놓고 다시 와라 뭐 또 보자 이런 얘기를 못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테 10명이 찾아오면 9명이 다 알코올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제 아들 또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이 나라가 알코올에 대해서 이렇게 제너러스한지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뭐 일리가 있다니까.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이지만 중간에 한번 미리 말하고 결론 내릴 건데 교회 다녀요. 오늘 강의의 목적이 교회 다녀요. 특히 자녀들 교회 다녀요. 이게 가끔 들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고 프로텍션이 와야 되는데 혼자만 놔둬가지고는 난 이게 헷갈려. 그래서 교회 다녀요. 철저히 교회 다녀요. 그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도 교회 안에서 머물러줘요. 자,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 롱텀 플랜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냐면 한국인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잘 된다는 정의가 거의 30대에 끝나. 자녀가 잘 된다 하면 30대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인생 길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30대 이후부터 50, 60에 무너지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러면은 끝까지 잘 가려면 20, 30대까지도 아까 말한 그게 정신건강, 영적 건강이 좋아야 돼. 그런데 그걸 몰아넣는단 말이야. 너가 왜 못하느냐 이렇게 몰아넣어서 정신건강 부분을 자꾸 파괴하는데 그게요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여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여기 그 한국에서 MDB를 마치고 왔어요. MDB라는 게 이제 베이직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지. 마치고 여기 와서 THM, 그러니까 Master of Theology라는 THM을 했어. 그리고 나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THM하고 박사과정 하는데 여기는 주로 페이퍼라고 그리고 수업하는 게 5명에서 6명 앉아서 맨날 디스커션 하는 건데 MDB 과정은 그보다 더 많아. 근데 학부와 MDB 과정에서 점수 받는 게 더 어려워. 오히려 박사과정이 차라리 쉽지 과목이 많아. 그러니까 학부와 MDB 이렇게 보내면서 야 한국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대학교 4학년 UT를 4학년이라고 해서 4년에 졸업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달고 다닌 얘기가 뭐냐 5년 다니든지 6년 다녀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왜 그랬을까? 아이들에게 여유를 줘야 돼. 이 강박관념이 있으면요 정신이 해쳐. 그리고 이 강의를 왜 했을까? 부모들 알게 하려고. 부모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남들은 4년에 다 졸업하는데 너 왜 5년 하냐? 이거 미치는 거야 이거.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야 4년 다니는데 1년 더 다니면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 이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안 되지. 야 걱정하지 마. 그거야 뭐 내가 말을 해줄 때 여유 있게 하면 좋지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나 4년에 마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욕심 부리지 마. 나는 네 건강이 중요하고 네가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한 5년에 이걸 부모가 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1년 더 하려면 돈 더 들어 안 들어? 뼈 아파 안 아파요? 그래도 해야 돼. 그 이제 4년에 졸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려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5년에 졸업했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네? 자랑스럽다. 6년에 졸업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 7년에 졸업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했다. 그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막 그러면요 이게 너무 힘들어. 나는 어떤 때는 자녀들도 이해가 가. 아 부모님들 진짜 나라도 성질나서 그만두겠어. 왜 말을 그렇게 해? 막 이런 게 목회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와닿아. 저런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잘 자라는 게 위대하다. 막 이런 생각도 해. 예? 제가 안 무너지고 제가 버티는 제가 훌륭하다.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호, 장기 플랫, 그 다음에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여러분 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알아서 하는 사람. 오늘 내가 강의를 이렇게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나는 강요 잘 안 해요. 나 목회할 때 있죠? 제가 목회할 때 2가지 해요. 롱텀 플랜. 난 우리 교인들한테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목회를 해요. 지금 순 엉망이야. 그래도 그거 적지 않아요. 그냥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갖춰야 될 부분을 더 집중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늦게 성장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은퇴를 할 때가 됐는데 겨우 이제 좀 될까 말까 하는 분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결단 내려고 하면 무리수를 둬. 그 무리수가 성도들에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롱텀 플랜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그 자율성이 발동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발동되도록 하지. 그래서 그럼 자율성, 만약에 제가 우리 스태프한테 뭘 시킨다. 그럼 만약에 우리 전도사에게 안전도사에게 뭘 시켜도 제가 자율성을 보장해요. 당장 해. 말을 이렇게 안 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일단 본인이 들어보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러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자율성이요.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 그래서 나중에는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공부 전교 1등을 해도 타의에 의해서 1등한 사람들은요.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좀 늦어도 좋으니까 끝까지 자율성에 좀 포커스를 두고 아이들한테도 우리 애기나 오늘 여기 인주도 애기도 보다 왔는데 인주가 3살이란 말이야. 근데 얘하고 끝까지 얘 자율성을 내가 존중해서 그래? 끝. 근데 아무 생각은 이렇게 나눠. 생각을 나눈다. 그런데 그런 게 이 아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는 걸 그래도 계속 모티베이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을 내가 내려주지 않는다. 그게 되게 중요해. 근데 들어보고 물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나름 목표를 두고 오늘 진행을 하는 것 중에 보호를 잘해야 되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자율성을 이제 잘 양육해주는 이게 이제 여기 양육이 아니라 양육에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 속에 요즘 환경 얘기 아까 많이 했잖아. 그래서 결론을 내가 어디로 내렸냐면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롱텀 플랜 이거는 사람이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올해 66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살면 조금 나을 것 같아. 그만큼 배우는 게 많아.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그 사람이 잘 됐다 안 됐다를 결론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대기업 갔다 안 갔다 너무 일찍 내릴 필요도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뭐 훌륭하게 됐다 너무 일찍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양육 쪽에 지금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자녀의 리얼리티 하나를 우리 자녀들의 리얼리티 3개를 정의할게요. 우리 자녀들의 현실은 뭐냐? 첫째, 자녀들의 현실이에요. 부정 여러분이 다른 의견 있으면 말해도 돼. 근데 자녀들의 현실 첫째, 부모를 닮았다. 부정하고 싶어요? 두 번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게 이민사회예요. 말이 되죠? 첫째는 뭐라고? 두 번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녀들의 리얼리티예요. 이거요 제가 교과서 보고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강의를 기도하면서 주시는 거 받아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 하나 질문. 부모를 닮았다. 동의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 질문 하나 해볼게. 낳았어. 낳았는데 얘가 나를 닮았어. 예? 기뻐요? 걱정돼요? 중요한 질문이죠. 얘가 좀 날 닮았어. 자, 기뻐요? 걱정돼요? 목사한테 걱정 반, 기쁨 반. 이제 기쁜 반은 다행히 날 닮았구나. 그런 건 있지. 근데 나는 겨우 어떻게 버텼는데 그 성질 가지고 얘가 날 닮았으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지. 그리고 걱정도 돼요. 근데 자 여러분이 제가 그 생태학적으로 이거 좀 조사해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2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하나가 IQ, 그러니까 머리, 브레인이 있고 하나가 이제 성격이야. 근데 의외로 이 브레인이 거의 60에서 70이에요. 60에서 70을 그러니까 부모 브레인이 좋은 게 자녀에게 유리해. 그리고 엄마 쪽이 좀 더 가깝대. 물론 50대 50으로 봐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통계학적으로는 엄마 쪽이 좀 많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확률이. 네, 그게 좀 있어. 그런데 그 머리 부분은 그런데 성격은 어떠냐? 성격은 다행히 그거보다 10%가 줄어. 그러니까 60에서 70이 아니고 50에서 60 정도로 성격은 닮아.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자, 자녀가 나를 60을 닮았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머리도 그렇게 하고 성격이 나를 닮았어. 근데 자녀가 딱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소리 듣는데 그 소리 누구 소리야? 근데 자녀가 이제 우리 아이도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이제 몇 주 눈을 뜨면은 이제 볼 거 아니야. 보고 듣는 거를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 시청각. 그럼 시청각 교육을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15년 동안은 누구한테 배워? 부모한테 배워요. 그럼 뭐가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60%를 닮아서 나온 아이가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몇 퍼센트 닮을까? 네? 거의 90 닮았어요. 그럼 내 모양이 지금 이 지경인데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될 확률이 몇 퍼센트밖에 안 남아. 어? 거기다 대고 네가 뭐가 되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제가 말하는 리얼리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60%도 더 닮았지만 네? 제가 이제 60에서 70 잡는다고 볼 때 그러면 양육하기는 잘 들어보세요. 양육하기는 자기만의 특성이 있지. 내가 교육을 해서 거의 지금 나 닮은 거의 복사판이 나왔잖아. 그러면 나 이상 될 확률이 높아 안 높아? 20%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강의의 룸은 어디냐면 그 20%를 중에 우리가 몇 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20%밖에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닮아 나온 애가 있어. 다시 70%라고 가정합시다. 60%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근데 60%를 닮아 나온 애가 있는데 노멀하게 나한테 시청각 교육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발전할 때 80이 됐다. 왜냐면 내 어투, 내 입맛,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분위기. 맨날 전투면 애도 전투력으로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정교육을 시켜서 80% 된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교육학의 통계를 보고 그의 목표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나를 닮은 아이가 60%를 닮아 나온 애가 부모가 애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얘가 딴 데로 가게, 그러니까 반항적인 애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저거는 도대체 누굴 닮아 이상하게 나오는 애가 가정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있잖아. 그러면 아까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20% 가지고 긍정적으로 벌리는 거하고 망친 사람은 그 중에서 멀어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지금 여기서 공부해서 우리가 양육하기로 하는 확률이 실제로 20%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 거의 30-40%를 우리가 망치는 일만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 망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예요? 말하면 가슴 아프잖아.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성격이고 부부관계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언어 문제만 가지고도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우리 참 목사님, 내가 그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이 피드백하고 지속상담 받고서 여러분 남기고 가시면 나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이야 우리가 뭐 10명, 20, 15명 이렇게 될지 몰라도 이제 이 용지를 받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제가 강좌를 앞으로 몇 개 더 할 거예요. 오늘 한 거 중에 다 못한 부분들 이렇게 몇 개 해주면서 이제 고정 이렇게 좀 모이는 인원들을 늘려가려고 이제 여러분들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하시고 다음에 들어보고 야 이거는 우리가 누구누구 들어와야겠다 같이 잡고 들어오면 인원수가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적은 거지만 이걸 잘할 땐 오히려 그 가능성이 20%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들이 하는 일이 이것은 집사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지. 근데 그게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할 게 아닌 게 누구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그런 거야. 나 닮아서. 근데 내가 봐도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뭘 탓하냐고.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 닮았다. 비슷하다. 근데 여기에서 자 이런 거예요. 긍정적으로 개발시킨 사람과 부정적으로 개발시킨 사람은 차이가 20%가 아니고 40%, 50% 날 수도 있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 어떤 부모는 자녀를 죄송하지만 나보다 못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나보다 잘되게 인도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 쪽에 확률을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녀를 키워놨어요. 근데 나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 그러면은 행복해? 좀 실망이야. 그래도 나보다 좀 나으면 좋죠. 네. 우리 저슈아나 아이잭이 나보다 나으면 좋잖아. 근데 이게 형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실망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돼야 돼?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 겸손함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나보다 나아지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리더가 그래도 다행히 나오지. 그걸 눌러대고 나쁜 길로 자꾸 악영향을 주면 이 나올 애들도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육학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어요. 첫째가 뭐냐?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이들의 길을 꺾지 마라 이렇게 말해줘요. 아이들의 길을 꺾지 마라. 그 다음에 뒤에다가 설명해 줄게요. 길을 꺾어 놓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이들의 길을 꺾지 마라. 그 왜 그러냐면 제가 경쟁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경쟁사에 들어가 보니까 내 기가 전체가 기가 살아서 붙어도 맞붙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고도의 경쟁사회에 내 자녀를 길을 꺾어놓고 내보내 박살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저는 제일 미련한 부모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애들이 길을 못 피게 만드는 거야. 그 진짜 미련함. 길을 꺾으면 안 돼. 근데 부모의 문제는 뭐예요? 기가 살아서 막 펄펄 뛰니까 힘들어. 그래서 그걸 이 아이의 기가 긍정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지혜라. 이 아이의 기가 꺾지는 말아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기와 리의 싸움이 우리나라 성리학이잖아요. 여러분, 리는 이성이야. 기는 기야. 뭐가 앞서야 돼? 이거 어려운 질문이거든. 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기가 살아. 기가 살아야 이성적인 이치가 맞게 돌아가. 이거 뭐가 맞아? 한 100년 이상 싸운 얘기를 여기서 다 불어도 소용없지. 그게 성리학이거든. 그게 성리학이야. 이황은 리를 말해. 리. 율곡은 기를 말한 거고. 그러니까 리를 말하는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기를 말하는 사람은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맞냐는 거지. 기가 맞아? 다행히 기가 세네.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리의 통치를 많이 했어. 그래갖고 약간 그 기를 눌러놓는 통치를 많이 한 거에 교육학에도 적용이 됐어.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황을 위대한 학자로 높여줘 버린 거야. 이 일제 사관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황을 존경해. 근데 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10만 대군 양병설을 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일본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우리나라 군사를 준비된다고 말한 사람. 근데 일제들이 와갖고 이의 사상을
키우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이 기론, 이 기자의 기를 강조하는 성리학을 거의 죽이고 리를 강조하는 이황 성리학으로 확대시켜서 한국사의 교육학을 정립해버린 거야.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리를 그렇게 중시하면서 예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는 잘해.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거기까지 잘하는데 귀가 들으려면 눌러버리는 게 이제 이런 거였지. 거기에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냥 저 혼자 해석할 때는 언어가 너무 좋아요. 이 한국어가 캐나다 살아봐. 여러분 캐나다 9시 뉴스에 나오면 국민의 몇 %가 알아들어? 캐나다 9시 뉴스 그러니까 캐나다 9시 뉴스 나와봐야 보는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나라 저녁 9시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돼? 전국이 다 알잖아. 이 응집력과 파급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돼? 우리나라는 그게 힘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크지 않은 이 사이즈. 거기다가 맨날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남북 분단.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맨날 최대치를 끌어내기를 한 반세기를 해버리니까 세계 1등 국가가 돼버렸지. 근데 이제 그걸 합류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전에는 너무 이렇게 기죽어 살고 이런 거를 폭발하듯이 분산시켰어요. 근데 오늘날 이 대단한 힘을 발휘했는데 어쨌든 일제시대와 그 후의 잔재들은 전부 리를 강조했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리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기도 중요해.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기는 살려놓고 예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를 죽이지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의해요? 네. 동의하더나.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기는 살려놓고 예를 가르쳐요.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가 자율성을 어떻게 됐든 간에 자율성을 잘 가르쳐줘라. 이게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잠깐 질의응답 받고 마치겠는데 저는요 영적인 부분이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해요. 여기 육체적인 건강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왜 정신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육체적인 건강 많아. 요즘 몸짱들 많아요. 육체적인 건강 많아. 근데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하여튼 셜로우해, 유치해.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성들 몸짱인데 영 말하는 게 수준 이하면 좋아 안 좋아? 네? 안 좋아?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우리 대학원에 아주 진짜 몸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 그리고 또 대학원 다닐 때는 아주 그 여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아주 이렇게 잘 지내고 이쁜 애들이 또 있어요. 이쁜 애들이 아니고 이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쁜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그전 사람 좀 만나서 대화 좀 하지. 이제 내가 얘들이 갑자기 왜 나를 만나자고 기분이 들떠갖고 이제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외에 공부하는 애 키 큰 애 있지 않냐 있다고 계정 소개시켜달래. 아씨 그걸 왜 나한테만 해? 진짜 열받지. 뭐 이따위들이 다 있냐고. 그래서 왜 걔를 좋아하냐 했더니 우선 키가 크고 몸짱이고 막 그래. 그래서 작아도 쓸만한 애 많다. 내가 얘기해. 나나 김현선 목사 어디가 부족해? 작아도 쓸만한 애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안 봐.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볼 때 걔는 허우대만 멀쩡하지 약간 애가 문제가 있는 애인데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야 이렇게 준맹인 여성들이 많구나. 그래 이렇게 근데 애가 잘못돼서 나중에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약간 시각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보다는 정신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성, 영성 이걸 잘 갖춰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다녀서 부모가 영적인 부분에 센스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이 부모가 나서서 아까 말한 거 물질 만능주의, 부모가 나서서 개인주의를 조장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 안 하는 척 하는데 한대니까. 제가 아까 제일 미련한 부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의 길을 꺾는 부부잖아. 두 번째로 제일 미련한 부모가 누구냐면 아이를 대신해서 자기가 결정해 주는 사람. 바보야. 진짜 바보야. 더 심한 부모가 있어요. 아이를 대신해서 자기가 가서 싸워주는 사람. 누가 그랬어? 가자! 이거 막 가갖고 이 바보 같은 일들을 한다니까. 그게 무슨 뭐 자랑이라고. 아이의 권익을 위해서 부모가 나서 싸워주는 이거 바보야. 그냥 차라리 그거 왜 그 말문에서 용기가 없어? 잘 생각해. 네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해도 되잖아. 가자! 선생님한테 가자. 데리고 가. 이 바보 같은 부모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사회에서 애가 커주는 게 고맙다니까. 진짜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애들을 막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망쳐. 말리고 싶어도 말리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자, 정신건강 진짜 중요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애가 건강해야 돼. 정신적으로. 거기에 뭐까지 플러스 돼야 되느냐?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그 퀴즈나 하나 내고 강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전쟁을 나갔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나갔는데 그 나폴레옹이 뭐 네잎클로바도 찾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 근데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요. 그때 나폴레옹이 고개를 숙여서 뭘 짚다 말고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딱 뒤를 돌아다 봤어요. 퀴즈 내용은 뭐냐? 나폴레옹은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 퀴즈. 답입니다. 야, 이 오묘한 퀴즈의 답을 모르는구나. 답은 제가 말해줄게요. 오래 끌 수 없으니까. 뒤에 눈이 없어서. 여러분, 그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뒤에 눈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 속이는 거 일도 안 해. 쉬워. 뭘 안다고 감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자녀들을 감시하겠다. 이거 멍청한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게 만드는 게 현명한 거지. 언제 그 맨날 하루 종일 뒤돌아보고 다닐 거야. 그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자율성과 영적 건강이 소중하다. 교회 다녀야 돼요. 부모님들 다 교회 다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사로서 강조하는 거 하나. 이게 뭐냐? 교회에서 반드시 봉사하게 해라. 교회에서. 여기 지금 교회에서 다 봉사하는 분들이잖아.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좀 미련한 분들. 교회 봉사 안 하는 분들. 교회 봉사 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제 업무는 뭐냐? 교회 다니게 하는 거.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 시키는 거. 근데 일 시키는 게 내가 꼭 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은 교회 다니게 하고 교회 다니면 반드시 봉사하게 해요. 어떤 부모는 너 바쁘니까 공부할 게 많으니까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해라. 회장시키면 못 한다고 해라. 그거 막 강조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등은 못해도 봉사하게. A 학점은 못 받아도 봉사하게.
그게 아주 지론이에요. 제 말 들으면 다 복받아. 아멘입니까? 아멘.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어요. 1시간 반, 한 1시간 25분 정도 했는데 시간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스낵 나누면서 그냥 편안하게 뭐 가실 분들은 가시고 대화할 분들은 뭐 대화하셔도 좋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앞에.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보호와 롱텀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보통 부모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 잘 키워서 자립하는 자녀, 독립된 자녀로 키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30대 이후를 말씀하셔가지고 어디까지를 해야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네. 두 가지인데 그거 하나요? 하나는 5번 안 하셨습니다. 5번 그거 할게. 예, 그거 할게. 첫째는요, 이게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왜 생각하냐면 이 나라에 와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고등학교 이후는 자기가 알아서 자립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면서 심지어는 한국의 어떤 부모님들은 또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딱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알아서 하게 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돈을 받더라고. 집에서 이제 방세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 여기서 내 의견이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대학생활을 해봤지만 대학생활 할 때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네가 독립적으로 하고 또 네가 돈을 벌어서 집도 세를 내라고 하는 게 틀리진 않지만 그걸 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이 아이가 대학을 안 갈 수도 있거나 대학을 가기 전에 어떤 다른 일, 이게 뭐 여자 남자 만나고 뭐 동거하고 이렇게 그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도 허용한다고 하는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많이 일어나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와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대학까지는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대학까지는 나하고 같이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들도. 왜냐? 그때까지가 정서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나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은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라 했지만 대기는 하고 있었어. 얘들이 정 안 되면 내가 나서야지 하고. 근데 대학원까지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했지만 여기 대학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대학원은 자기들이 알아서 했지만 대학 때 제가 우리 여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제 다 여기 오삽 빚지잖아요. 오삽 빚지는데 몇만 불 이렇게 빚져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나는 벌써 얘들 옛날에 뭐 이렇게 보험 들고 이런 거 있다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은행에 데리고 갔죠. 가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시 얼마냐? 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갚아주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때까지 중에 가장 진심이 섞인 말을 들었지. 땡큐하고.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왜냐면요 그걸 왜 각오해야 되냐면 이 나라에 와서 살 때 이제 병원에 가보잖아. 병원에 그러면 그래도 부모님 입원했다고 찾아오고 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양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부모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서 대다 알아서 하라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안 찾아오고 거의 안 찾아오고 제가 정말 잘하는 분이 이제 남성 간호원이었거든. 남자 간호원인데 목사님 자기는 간호원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니까 다 멀리 살잖아. 그래갖고 부모님의 장례를 전화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인데 지금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근데 한국 사람의 사고는 말이 안 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 너무 일찍
독립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면 패밀리 타입을 끝까지 사랑하는 쪽으로 연장을 하는 것도, 그러나 너무 연장돼도 안 되잖아. 그래서 대학 때부터는 최소한 딜이 가능하잖아. 넌 어디까지 할 수 있냐?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대학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풀리 보여줘라. 이게 이제 제 1차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요, 내가 나를 되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66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55가 될 때까지도 철이 덜 들었어. 그 철이 덜 들었다는 기준이 뭐냐면 부모님이 주는 사랑은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쟤들이 55세가 될 때까지 사랑해도 쟤들이 내 사랑을 당연하게 받지 고마워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자녀들이 이게 독립하고 자립하는 그 기간들이 생각보다 늦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찍 일어나지가 않아. 그것까지 참아줘야 돼. 그래서 나는 롱텀 플랜을 하라.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을 보면 이제서야 부모님 안부 묻고, 여기 늦었지? 요집사도 늦었지? 다 늦어. 이게 다 멀쩡한데 다 늦어. 언제까지 늦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근데 인간은 그때까지 되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길게 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교육학을 가진 사람도 있어. 저는 거기까지 하고, 사실 이걸 놓쳤는데 이거 사실 5분 안에 끝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뭐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가보고 뭐 미국에 강의로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야. 캐나다의 이 에버리지 교육 시스템은요, 주마다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몇 페이지에 수학은 어느 정도 레벨에 언어는 몇 년을 맞춰라는 이게 다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캐나다 교육 시스템은 높다는 거야. 그래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인텔렉츄얼 레벨이 어버브 에버리지예요. 그런데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지나치게 자율적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 말이 미국이지 캐나다에서 적응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캐나다의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같은 레벨은 세계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대학은 캐나다의 대학이요.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했으니까 토론토 대학만 예를 들어줄게. 토론토 대학이 세계 30위권 안에 항상 들어요. 대학이 좋아요, 안 좋아? 좋잖아.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이 보스턴에 가서 그 학생들 강의하는데 보스턴 대학은 100위권이야, 100위권. 그러면 30위권하고 100위권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런데 놀라는 것은 보스턴 대학이 토론토 대학의 등록금의 2배 내지 3배야. 그럼 이제 제 얘기야. 아니, 캐나다에서 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등록금 2배 내지 3배네. 거기서 살아가려는 돈까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바보짓들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해요. 그 만약에 미국 보낸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제 얘기 잘 들으면 10만 불 세이브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왜냐면 내 말 안 들으면 10만 불 내지 20만 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상상해 보라고. 그거요. 교육 수준 낮은 교육을 그 돈을 더 들여서 가르치고 앉아요. 너무너무 바보 같아요.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는요,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승부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을 나왔든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 예일 대학든 이 유니버시티 졸업장 가지고 승부를 내지 않아요. 고급 인력은 박사예요. 나머지는 다 비슷해. 아까 말했지만 다중지능으로 결론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미국의 어느 대학, 근데 내가 한 군데, 몇 군데만 인정해. 그게 뭐냐, 아이비 리그란 말이야. 아이비 리그는 대단히 좋은 거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 리그와 전혀 손색이 없는 대학이 캐나다에 있어요. 그게 이제 토론토 대학, 맥길, 그 다음에 UBC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대학들도 very good. 그렇다면 근데 이제 캐나다가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탑 레벨 중에 낮은 축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불경기를 못 견디다 보니까 이 캐나다는요 돈이 남잖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다 쓰냐면 이제 복지나 이런 건 이미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돈이 남아. 그러면은 장학금에 쓰고 학교 보조에 써요. 그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데가 캐나다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 소위 말하면은 워럴로 그다음에 토론토 대학 같은 이런 우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캐나다에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캐나다는 좋은 인재를 양육해놓고 사용은 미국이에요. 이게 억울하지.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부는 캐나다에서 하고 돈은 아무 데서 벌어도 되니까 뭐하러 미리 가서 10만 불, 20만 불씩을 거기서 쓰냐. 이런 게 제 이제 이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왜 미국으로 유학 가냐? 캐나다에서 떨어진 거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 메디칼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미국 가고 또 뭐 로우스쿨 여기서 떨어지면 다른 데 가지 거기 너무 부러워할 거 없다. 그런데 결국은 박사과정은 우리가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아이비리그에서 하고 싶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도 지금 제가 말한 학교에서 그 언더그레이주에이트 유니버시티 레벨을 우수하게 하잖아. 그러면 TO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실력에 따라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갔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불리하지 않아. 들어보니까 캐나다에서 대학 나오라고 하네. 맞다고. 제 얘기가 10만 불 내지 20만 불 세이브예요. 실력 전혀 문제 없어요. 더 좋아. 훨씬 좋아. 문제는 아이비리그를 가겠다. 그 네임밸류는 캐나다의 어떤 대학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밸류가 있어요. 그게 어느 레벨이냐? 마스터나 박사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학부 나왔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오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하고 대학 레벨이 많이 변했어. 그렇다면 박사과정만을 위해서 아이비리그 가겠다? 추천.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토론토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더 유리하다. 그게 제 대답이에요. 자,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맞춰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이 쉬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가 말로 정리합시다. 우리가 약간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 뭐 할 수가 있겠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목사니까 전도하려고. 이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했지만 이번에는 신문 광고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신문 광고 한 번에 400불씩이야. 두 군데 내면 800불을 내가 생돈 써야 돼. 공짜로 하면서도. 그러기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기 준비하는 거 한 200불 쓰고 1000불을 써야 돼. 근데 그러기에는 그냥 우리가 인터널리 광고하자 해봤는데 역시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이게 좀 딜레마긴 해. 그런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교회 광고 수준에 보면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듣고 한 명이라도 야 나라도 정신 차려서 우리 자녀 교회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 전도의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이 한국의 이 2세들 1.5세들 뭔가 우리가 1세인데 이 잘 양육하게 하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개인주의 시대에 살아. 또 다 각계 전투를 해.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강좌를 몇 명이 왔든 자꾸 함으로써 몇 명이 누적돼서 이게 대중운동으로 이 새마을운동 하듯이 이렇게 시민운동처럼 이렇게 확대돼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지속상담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단임 목회를 하느라고 우리 교회 목회만도 쉽지가 않아요.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면 우리 교민 사회인데 한국인인데 자녀 중에 뭐 탁월한 인재가 있던
보통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망가졌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적응 못한 사람이 있든 누군가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걸 알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 오면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는 운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보시고 아 이게 한인 자녀들을 기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교회가 할 일이 그게 아니겠는가. 목사가 할 일이 그래.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쁘지만 이렇게 저도 했고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박수로 마치겠습니다.